오후 3시 47분, 브뤼셀 EU 본부 사무동 17층에 위치한 국제무역연구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한국 단내 동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관으로서 10년간 EU 아시아 통상 정책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파격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발표를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밀러, Dr. 마르투스 뮬러,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인의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EU 철강 산업 정책과 아시아 수출입 쿼터 전문가입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유럽위원회 정례 브리핑 준비였습니다. 중국 철강 덤핑 방지 조치 검토,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 대응 방안 분석, 독일 루르 지역 철강업체 현황 보고서 작성을 하던 중 오후 달아야 2시경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디지 트레이트미엘에서 긴급 철강 수입 쿼터 조정안 발표 예정이라는 내부 메모가 도착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베를레몽 빌딩 내 대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통상대표부 관계자 120여 명과 주요 철강업체 대표들, 그리고 유럽 각국 언론 5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 티센크루프, 아르셀로미탈, 프랑스 에라메 등 유럽 철강 대기업 임원들도 대거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오후 3시 30분, 발디스 돈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 통상 담당, 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회의실을 긴장으로 만들었어요. Ladies and gentlemen, 오늘 우리는 EU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돈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비EU 국가의 철강 수입 쿼터를 대폭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현재 연간 280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정확히 50% 감축됩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저는 급하게 노트북에 이 충격적인 수치를 타이핑했어요.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3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첫째,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증가로 인한 유럽 철강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 필요성입니다. 둘째, 중국 철강 과잉 생산으로 인한 글로벌 가격 왜곡 현상에 대한 균형 조치입니다. 셋째, 유럽 그린딜, 그린디오 정책에 따른 탄소 중립 철강 생산 우선 정책입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된 쿼터 중 한국 140만 톤, 일본 180만 톤, 인도 120만 톤, 터키 100만 톤으로 제한되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이 수치들이 각국 철강업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지 계산해봤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기술적 조건이었습니다. 향후 수입되는 철강 제품은 EU 탄소 국경조 정제도 CBM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이 EU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제품만 쿼터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한국 철강업계가 단순한 물량 감축을 넘어 기술적 혁신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라 고든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부위원장님, 이런 대폭적인 쿼터 감축이 EU 한국 FTA 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돈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EU 한국 FTA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 협정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철강 시장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조치입니다. 로이터의 마이클 네빌 기자가 추가 질문했어요. 한국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EU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한국 철강 업체들이 EU 그린 스틸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 특수강 분야에서는 별도의 협의 채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제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밀러 연구관입니다. 이번 조치가 EU 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밀러 박사님. 단기적으로는 일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 철강 업체들의 투자 확대와 생산 능력 증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로 인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서울의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참석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승일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철강정책과장, 그리고 긴급히 소집된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이었어요. 이창양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밀러 박사님께서 현장에서 전해주신 내용은 우리 철강업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간 280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50% 감축은 사실상 한국 철강업체들의 EU 시장 진출을 반으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장관님, EU 측의 발언 톤을 보면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정책 전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연계된 조건들을 보면 기술적 대응 없이는 쿼터 확보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일 통상교섭본부장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어요. 박사님, EU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혹시 협상 여지는 있을까요? 본부장님, 독일과 프랑스 철강업체 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 완화로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철강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요. 김현종 과장이 업계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POS초와 현대제철의 EU 수출이 각각 연간 150만 톤, 130만 톤 수준인데 총 쿼터가 140만 톤으로 줄어들면 사실상 한 업체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존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업체들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들이 문제입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과 2027년까지 연간 80만 톤 공급 계약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동안 각 기관은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EU 집행위원회와 긴급 통상협의 요청. 둘째,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 검토. 셋째, 주요 EU 회원국 정부와 개별 협의. 넷째, 한국 철강 업체들의 EU 내 직접 투자 확대 방안 모색. 다음 날, 저는 포항에 위치한 POS초 본사에서 최정우 회장과 독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회장실에서 그는 침중한 표정으로 상황을 분석했어요. 밀러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이번 EU의 결정은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최 회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POS초의 EU 수출은 연간 2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쿼터 반감으로 최소 1조 원 이상의 매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제가 기술적 측면에서 질문했어요. 회장님, EU가 요구하는 탄소 배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수소환 원제철 기술 개발에 5조 원을 투자했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EU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와 체코의 고부가 가치 특수강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 내 직접 생산을 통해 쿼터 제한을 우회하려는 전략이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고용 문제였습니다. EU 수출 감소로 인해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약 3,000여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다른 부문으로 재배치하거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한시장에 대해 물어봤어요.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는 어떤가요? 이미 동남아시아와 남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도 유망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EU 시장의 프리미엄 가격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이틀 후 저는 창원에 위치한 현대제철 본사에서 안동일 사장과 만났습니다. 현대제철의 상황은 POS치오와는 다른 양상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현대제철의 EU 수출 구조는 POS치오와 다릅니다. 안 사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주로 자동차용 특수강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어요. 제가 경쟁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유럽 철강 업체들과 비교해서 현대제철의 우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점은 기술력과 품질입니다. 특히 초고강도강과 전기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EU가 요구하는 친환경 기준을 맞추려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대안 전략도 공개했어요. 우리는 현재 체코의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에 소규모 특수강 가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제품을 수출하고 EU 내에서 최종 가공하는 방식으로 쾌워터 제한을 완화하려고 해요. 또 다른 혁신적 접근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업체들과 그린스틸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EU 기준에 맞는 친환경 철강 생산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유 철강 산업 미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측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학계 인사들이 모였어요. 패널로는 이한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슈미트 루르다의 교수, 벨기에 루벤데 피터반데 벤 교수가 참석했어요. 이한구 박사가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번 EU 쿼터 감축은 한국 철강업계의 연간 3조 원 규모의 매출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GDP의 0.1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김윤경 박사는 통상정책 측면을 강조했어요.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탄소 중립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무역 정책입니다. 우리도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해요. 클라우스 교수는 독일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철강업계도 이번 결정에 대해 복잡한 심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 완화로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 압력이 줄어들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요. 피터 교수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EU의 그린딜 정책은 전 세계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변화에 적극 동참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포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EU 그린스틸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EU의 환경 기준을 결합해서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2주 후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한국 통상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 EU 측에서는 사빈 바이언트 통상총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어요. 유명희 본부장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U의 철강 쿼터 감축 결정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한 EU FTA 틀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사빈 총국장은 EU의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우리의 결정은 공정한 경쟁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EU의 그린 전환에 동참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진전은 기술 협력 분야였습니다. EU 한국 청정 철강 기술 혁신 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이 센터는 수소환 원재철, 전기아크로 효율화, 탄소 포집 전례의 저장 기술 등을 공동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성과는 단계적 접근에 대한 합의였어요. 2026년 140만 톤으로 시작해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EU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2028년까지 200만 톤께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제 언론들의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라 고든 기자는 Korean Steel Giants Face European Green Challeng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 철강 업체들이 직면한 도전은 단순한 수출 감소를 넘어선다. 이는 글로벌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다. POSCO와 현대제철이 보여주는 대응 전략은 아시아 철강업계 전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로이터의 마이클 네빌 기자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이후의 철강 쿼터 감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 철강이 EU 시장에서 밀려나는 만큼 동남아시아와 남미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한델스블라트의 클라우디아 뮬러 기자는 기술 혁신 측면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그린스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일본 니케이의 다나카 히로시 기자는 지정학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EU의 이번 결정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제3의 축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등 중간 국가들은 이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블룸버그의 존 헤이즈루드 기자는 시장 전망에 집중했어요. 글로벌 철강 시장은 향후 5년간 근본적 재편을 겪을 것이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철강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개월 후 첫 번째 구체적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POSCO가 네덜란드 IJ 무이덴에 연간 50만 톤 규모의 그린스틸 생산 공장 건설을 확정 발표한 것이에요. 총 투자 규모는 15억 유로였습니다. 최정우 회장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발표했어요. 이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소환 원재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것입니다. EU 탄소 배출 기준을 50% 이상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시설입니다. 이 투자의 파급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네덜란드 정부는 POS초에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그린딜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제철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노쇼비체에 연간 30만 톤 규모의 전기강 특화 공장 건설을 발표한 것이죠. 안동일 사장은 이 공장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어요.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이유 그린 스틸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이었어요. 이 조직에는 한국의 포에스쿄, 현대제철과 EU의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스웨덴의 SSAB 등이 참여했습니다. 얼라이언스의 목표는 야심찼어요. 2030년까지 수소환 원재철 기술을 상용화하고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철강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0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기술 공유 체계였습니다. 각 회사가 보유한 친환경 기술을 공동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공동 연구 성과는 참여 기업들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6개월 후 국제적 인정도 받았습니다. 세계철강협회 월드 스틸 어소시에이션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이유 협력 모델이 글로벌 철강 산업 지속가능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은 것이에요. WSA 에드윈 바손 사무총장은 한국과 EU의 협력은 무역 분쟁을 혁신 협력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글로벌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브뤼셀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EU의 철강 쿼터 감축으로 시작된 위기는 한국 철강 업계를 글로벌 그린 스틸 혁신의 선도주자로 만들었어요. 몇 가지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경제적 성과, POS초와 현대제철의 EU 내 직접 투자 25억 유로 달성, 그린 스틸 기술 개발로 프리미엄 제품 매출 40% 증가, EU 쿼터 감축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매출 유지, 새로운 일자리 8,000개 창출, R&D, 엔지니어링, 해외 사업장, 기술적 성과, 수소환 원재철 기술 상용화로 탄소 배출 65% 감축,
그린스틸 국제 표준 개발의 주도적 참여, EU와의 공동특허 300건 출원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차세대 철강 소재 개발로 간의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적 성과,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강화, 제3국 시장 진출 시 EU 기업과의 G5의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환경 규제를 혁신 동력으로 전환하는 모델 확립, 아시아 철강 업계의 그린 전환, 선도국 위치 확보, 외교적 성과, 한EU 관계의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G20에서 그린스틸 이니셔티브, 주도 제안 개도국 대상, 그린스틸 기술 이전 프로그램 운영, 국제무역 분쟁의 상생 해결 모델로 국제적 주목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과거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POS2 기술연구원에서 만난 김민수 박사 32세에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제철연구소의 이소영 연구원 29세도 EU 규제가 처음에는 장벽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도약판이었다고 회고했어요. 노동자들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30년간 일한 박철수 반장 55세은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내가 친환경 철강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유럽 정책연구센터에서 From Crisis to Cooperation, The EU-Korea Steel Partnership Model 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는 무역 분쟁을 혁신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것이죠. 핵심 성공 요인은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사고. 단순한 반발이나 회피가 아닌 적극적 적응. 둘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경쟁력 확보. 셋째, 상생 중심의 협력 마인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솔루션 추구. 넷째, 정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민관 공동 대응으로 시너지 극대화. 다섯째,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환경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 이 연구는 내년에 Beyond Trade Wars, The New Paradigm of Industrial Cooperation 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번역 출간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또한 OECD에서는 이 모델을 무역 분쟁의 창조적 해결 방안으로 채택해서 회원국들에게 권고안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이행평가에서도 한 EU 철강 협력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특히 SDG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구축과 SDG 13 기후변화 대응,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2025년 10월 9일 EU가 발표한 철강 수입 쿼터 50% 감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당시에는 한국 철강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업계 전체를 한 단계 진화시킨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EU의 철강 쿼터 감축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한국 철강 업계가 글로벌 그린 스틸 혁신을 선도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였고 제약은 혁신의 동력이었으며 갈등은 협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글로벌 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된 것입니다.